깨어나요. 오, 확실히 잘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성진이가 양소유로 가잖아요, 양소유로. 그런 게 이제 그몽 유럽에 맞아요. 예, 잘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이제 있고 이제 골계전이라는 게 이제 그 8.9.3의 골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골계라는 것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골계는 뭐 플러스 뭐다? 뭐 플러스 뭐다? 해악 플러스 풍자. 여기 써놓으세요. 골계전은 이건 좀 볼게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02쪽을 좀 볼게요. 골계전이라고 써있어요. 8점. 그러니까 공부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막 하려는 것보다. 골계전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골계전은 해악 플러스 풍자고 일단 골계. 말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가 202페이지에 8.9.3 보고 있어요. 골계전. 자, 해악 플러스 풍자 쓰셨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게 골계전이에요.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용제총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세요. 뭐 이건 건너뛰고 203쪽을 좀 볼게요. 203쪽. 참 말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 보면 태평하나 골계전이라고 세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서거정이 뭐 해가지고 태평 성대야. 한화는 뭐냐면 한가로울 한자에다가 말씀 한자예요. 말할 한자. 이거 알겠죠? 골계를 읽겠어요. 한자 되게 어려워요. 골계가 해악 플러스 풍자. 그렇죠? 태평. 그러니까 거기 태평하나 골계전에서 세 줄 내려와 볼게요. 뭐라고 났어요? 그 태평스러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태평스러운 203페이지에 위에서 일곱째 줄, 여섯째 줄에 있지 않나요? 태평스러운 시대인이 한가한 이야기나 하면 즐기겠다. 이런 뜻이래요. 그게 이제 태평하나 골계전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뭐 강희맹 뭐 이렇게 나오다가 촌담회의란 말 찾으셨어요? 네. 그 두 번째 단락 한 10째 줄 쭉 내려가면 촌담회의? 그러면 촌담은 알겠죠? 촌의 이야기죠. 그럼 회의가 뭘까? 회의해졌다는 뜻이에요. 회의가 뭔지 알아?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 해자는 풀릴 해자죠. 이자가 이자예요. 턱 알죠? 우리 턱.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촌담 회의예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좋다니까요. 네, 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촌담 회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내겠어요? 당연히 안 내지. 근데 촌담 회의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야지. 골계전과 연결됐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연결되죠. 얼마나 웃기면 턱이 빠져요. 우리 배꼽이 제주도로 이사 간다 이거 똑같은 거지. 그렇죠? 촌담 회의. 턱이 빠질 정도. 그러니까 촌담 회의는 특히 회의다 밑에 쳐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 턱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턱이 너무나 웃기면 막 턱이 빠질 수 아무리 웃긴다고 턱이 빠지게 하겠어 솔직히. 과장이지. 그렇죠? 그다음 또 삐뚤어 실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10년간 껌 같은 거 예. 오징어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참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단락에 송사림의 어면순이란 말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어자가 막을 어자예요. 면이 잠잘 면자예요. 순이 방패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말 잠을 막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표현 너무나 잘 만들지 않았어요. 어면순. 이게 너무나 재밌으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래서 어면순. 옛날 사람들 이 말 짓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세요. 김시림 금오신화 썼잖아요. 금오신화. 네. 금오신화가 누구의 작품 영향을 받았냐면 부의 전등신화 영향을 받아요. 전등신화. 등자가 알겠죠? 이게 등불할 때 등자. 이렇게 쓰는 거. 전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전자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이게 전자잖아요. 근데 여기 칼도자가 있어. 칼이 왜 이게 칼도자 이게 보세요. 너무나 재밌는 게 전등신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전등인 생각하죠. 그지 않았어요? 전등신하 여러분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알면 대단. 전등신하 봐요. 자, 요즘은 촛불 세대가 아니야. 여러분 옛날 여기 대부분 촛불 뭐 이게 옛날에는 막 불이 막 나갈 때가 있지 않았어요?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갑자기 막 정전 요즘은 그게 그러면 뭐 켜요?
촛불 켰어. 촛불 키잖아요. 네. 촛불을 키는데 촛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키다 보면 이게 막 심지가 어떻게 돼요? 막 검어지죠. 예. 여기 대표님은 그 세대가 아닌가? 아니, 촛불 한 번도 안 켜봤어요? 어릴 적에 어릴 때 켜봤어요. 네. 그러니까 촛불 키면 심지가 검어지잖아요. 예. 그죠? 그럼 어떻게 어른들이 여기를 가위로 쫙 자르지 않아요? 몰라요. 아니 여기를 너무나 이 검어지면 촛불이 안 타니까 요 심지를 가위로 자른다니까. 그러면 다시 불이 잘 타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전등시라는 게 뭐냐면 등불을 이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 자른다. 가위로 탁 자른다는 거예요. 음. 요즘 말로 하면 가는 줄 모른다. 예,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깊은 뜻이에요. 예. 저희 진짜로 저는 한자를 좀 아니까 이런 걸 다 공부해. 이런 거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전등신화가 왜 전등신화인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재밌다니까요. 공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맞아요. 자 다시 뭐 그렇다고 해서 비하인드만 할 건 아니니까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볼게요. 보세요. 이거 지금 뭡니까? 목차 가지고 3시간 제가 떠들잖아요.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골계정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는요.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신화라고 하면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여기 만복사 돋보기에 귀신 나오니까 이거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아, 이게 아닙니다. 금오신화의 신화는 새로운 신화. 모르셨죠?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금오산은 어딨냐? 금위에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김시습 공부하려면 구미로 가야 돼. 금오산에 가야 돼. 여기 보세요. 우리. 진짜 이 세상은 넓고 갈 데가 많아. 이게 참.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가시라 이거예요. 뭐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으셨다가 일부러 가지는 말고 내가 뭐 구미 갈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한번 가서 하여튼 금오산이 있으니. 자 다시. 자 금오산에 쓴 새로운 이야기예요. 금오신화가. 그다음에 연희가 있어요. 연희 뭐 국가연희 뭐 풍작 이런 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소학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209쪽을 펴보면 209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209페이지 거기 이제 보세요. 아 소학지 자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209쪽에 8.11.2 자, 소학지 소학지인데 이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소학지 하기 전에 왼쪽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208쪽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잘 따라오세요. 208쪽에 거기 보면 가무백회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무백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규식지하고 소학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 좀 할게요. 규식지와 소학지. 규식이라는 거는 규범 규자의 법식자입니다. 이 정도는 한자 알잖아요. 규식, 지희. 그러니까 소학지는 웃을 소자에 해악할 학자예요. 작을 소자가 아니고 웃을 소자에 뭐라고 해악 학자예요. 해악할 때 학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규식지의 설명 나오죠. 규식지는 줄타기 뭐 이런 것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두어도 큰 지장이 없다.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그래서 재담을 웃기는 소학지는 어지럽힐 수 있어 경계하고 그러니까 그 단속해야 됩니다. 소학지는 막 웃기게 하는 거고 규식지라는 것은 뭐냐면 딱 기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웃겨도 그 틀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규식지이고 소학지는 좀 더 웃겨 막 재담이라고 하면 사람을 좀 웃기는데 억지로 웃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강을 어지럽힌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제라고 이제 하는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그 209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와요. 시대 상황이 달라진 걸 이해할 수 있다. 고려후기 임금은 당학 정제 나왔죠? 네. 제주를 뽑는다. 그래서 뭐 향학 정제 그리고 충렬왕을 위해 특별히 줬다는 쌍화점이 쌍화점. 보세요. 이게 왕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쌍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두 가게라고 그랬죠? 네, 도트락 만두 요즘 말하면 여기 쌍화를 보세요. 쌍자에 꼬다자에 꼬다자. 그래서 음란한 것도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쌍화점을 보면요, 이게 참 여기 강의할 때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한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사랑을 해. 사랑을 했는데 그런 소문이 막 절 밖으로 나면 너는 나에게 죽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꼬맹이 스님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마.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제 이 작품으로 제가 가야지 좀 이야기가 되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하여튼 소학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틀을 벗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좀 넘어가고 자 그다음 이제 9로 가면 민족 순환에 대응한 문학이라고 해서 시대 변화의 계기와 전란의 문학적 대응, 허구적 상상력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통 한문학의 동요라고 나와요. 9.2에 동요라는 건 뭐냐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9.2를 보세요. 지금 9에 9.2 동요라 9.2 그 앞에 그 목자의 9.2 흔들림. 우리 신분질서의 동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 반성, 전통 한문. 그러니까 이 전통 한문학이라는 거 보시면 대단한 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볼 때 훈민정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8.2에 훈민정음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문학이야. 이 한문학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9.3 소설 시대로 가요. 저는 무슨 점 엄청나게 많죠. 홍길동전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9.3.3 홍길동과 관련된 유적지랄까요? 이게 어디에 있죠? 이거 안 했나? 홍길동이 우리나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제주도였나? 아니 그렇게 멀리 갔어요? 장성 테마파크라는 게 있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그 홍길동 유적지는 안 나와요. 장성이 어딨죠? 전라도 장성이 있잖아요. 정읍에서 좀 더 가면 고창인가 위에가 있지 않나요? 장성이 있는데 이 장성 테마파크, 이 홍길동 테마파크라고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막 그 산적대들 막 집이라든가 여기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지 마세요. 가는 김에 가는 거예요. 가는 김에.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리딩 카드나 이런 데 적어놓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홍길동 테마파크에 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 상상력도 있고 우화 소설, 이게 동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과 번안은 알죠. 번역은 그대로 쓰는 거고 번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탐이 나왔어. 아니 예를 들어서 뉴욕이 나왔어. 그럼 뉴욕을 뉴욕이라고 쓰면 번역이고요. 뉴욕을 뭐 우리나라 서울로 쓰면 번안이에요. 그럼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뭐 톰인데 우리나라 철수로 썼어. 그런 게 번안이에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운몽, 사시남전. 구운몽은 아시죠? 성진과 팔선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는. 성진 플러스, 그래서 1 플러스 8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근본 문제를 검토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론이 다양해지고요. 뭐 창작 방법도 많아져요. 문학론 전개 방식이 이 당시만 가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별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공부한 큐게도 안 들어가. 공부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 좀 드리고 이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넘어가고요. 문학 담당층 9.5로 갈게요. 확대된다. 여류문학이 들어가요. 여류문학. 여성들의 여류문학이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좀 사랑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여류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향문학.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향문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위향문학. 별로 안 들어봤죠? 그 방인 문화에서 강의는 아니고요. 아니 중인? 그렇죠. 중인문학.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위향이란 말의 뜻이 뭘까? 위향. 그러니까 위향문학, 중인문학. 중인은 제가 이야기했죠.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광화문 중간 지역에 살아서 중인이에요. 네? 동쪽에 살면 뭐라고 했어요? 동인. 서인. 그죠? 맞잖아. 남인. 북인. 광화문 사니까 중인. 계급이 중간이 있어요. 위향은 뭐냐면 거리라는 뜻이에요. 거리.
스트리트 거리라고 거리. 원래 위양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그 거리란 뜻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거리에 중인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다닐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관료들은 거리보다는 궁에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항인이라고도 쓰고 위양인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 가게 판소리 광대가 완약해요. 판소리 광대. 자, 이 판소리 광대가 또 재밌죠. 판소리 광대 이야기가. 자, 이것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판소리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판소리를. 전라도. 전라도 어디? 전주요? 수련가 전주에 판소리 박물관이 있나? 고창을 가야 돼. 서편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편제, 동편제. 뭐 이렇게 성편제, 동편제도 있는데 이게 판소리로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 데가 고창에 있다고. 그러니까 고창에는 판소리 박물관하고 신제요 한가터가 있어요. 이런 데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학기 한 번씩은 여러분 이렇게 다니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박사님이 바빠서 우리 못 데리고 가요. 아이고. 아니 우리 대표님도 바쁘신데. 어쨌든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소리 박물관 가면 그 해설사가 막 판소리를 해. 왜냐면 해설을 하려면 판소리 박물관 해설사가 판소리 한 대목을 못 해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운대요. 판소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이런 판소리도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 판소리도 뭐 잘은 몰라도 한 대목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안 재밌어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는 나온 김에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이건 아시죠? 판소리 세 가지 뭐가 있죠? 아니, 알리. 이거 모르세요? 추임새가 있어요. 자, 써보세요. 안일이는 뭐냐면 안일이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뭐 이런 거. 이건 뭐 판소리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안일이. 여러분 판소리를 내가 봐야 되는데 뭐 이게 안일이가 뭔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일이. 어렵지 않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어떤 말을 쫙 깔 거 아니에요. 그걸 안일이. 발림은 뭐냐? 자, 주로 이제 이 판소리 창자는 뭘 들고 있죠? 부채. 그렇죠. 부채를 들고. 자, 발리 뭐냐면 요즘 말로 몸치고. 그러니까 부채를 폈다 뭡니까? 접었다 이것도 몸짓 아니에요? 네. 그걸 발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창자들이 보면 부채 안 갖고 안 다니죠. 다 부채를 갖고 다녀. 그래갖고 막 그게 엄청난 그 도구에 도구. 막 거기 뭐 춘향이가 심청이가 인당수 빠질 때도 부채 갖고 막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추임새는 뭐냐면 얼쑤요.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거. 그게 추임새라고. 꼭 알아서요. 안일이, 발림, 추임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판소리가 나와서 하나 또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판소리를 영어로 하면 뭐냐? 판소리 제떨이가 영어로 뭐냐? 제떨이 이러면 안 되고요. 판소리가 영어로 뭐냐면 코리아 이거 썼어요. 코리아 모노 이거 오페라인데 오페라라고 읽으면 안 돼요. 무식하다고 해요. 영어로 발음할 때는 아퍼라고 해요. 아퍼. 이 오페라예요. 한국에 혼자 하는 오페라. 그게 판소리. 코리안 모노 아퍼. 이래야지 판소리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할 게 막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보세요. 판소리만 가지고도. 자, 됐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6으로 가니까 실학파 문학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홍대용, 박지원 나와요. 이 박지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저번에 1학기 때 여러분 공부했지만 제가 이거 강의도 했었죠. 논문에도 그 마당제로 내고 이옥 나오잖아요. 이옥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다음에 김정희 뭐 이후의 변모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박지원에 대해서 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박지원은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또 이제 좀 공부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엄청난 천재죠.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암 박지원은 이 조선시대, 이야기 좀 해야겠다. 조선시대, 자, 봐요. 자, 소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자, 이야기해보세요. 누구 있다? 일단 먼저 박지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네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얼마나 잘 쓰면 4명이 뽑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단하지 않대서. 김시습, 허균, 김만중. 최초의 한문 쓴 그렇죠. 사람, 또 최초의 한글로 우리 영웅소설 뭐 그렇죠. 구운몽 이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최초의 한문 소설을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그게 맞는데 네. 3학년 정도 올라가면 최초의 한문 소설이 아니에요. 최초의 한문 소설은 그 최치원, 그러니까 그 박인양의 수의전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거로까지 가요. 이거까지. 이게 이제 김시습 왜 그러냐면 요 시기가 10세기 이거는 이제 김시습은 14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한중이 이렇게 또 동서 비교를 해보면 일본에서도 이제 막 여러 작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겐지모노 갓다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 너무 이 겐지모노 갓다리가 나중에 그 여러분이 저기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겐지모노 갓다리 이게 이제 10세기에 나오는 막 영웅 소설 이야기예요. 근데 한중일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김시습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공부라는 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시습의 금오신한데 엄밀히 말하면 최초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설 4인방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정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는 말고요. 다시. 네. 자, 다시 그래서 이옥에 대해서 이옥도 이제 워낙 유명한 이옥도 여러분 1학년 때 좀 뭐 리포트도 쓰시고 네.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옥도. 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옥. 그리고 이제 민요시 악부시가 나와요. 민요 거기 볼게요. 9.7에 보면 민요의 실상과 변모, 한시의 민요 수용, 국문시가의 한역. 그 국문시가를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소리죠. 자, 한시의 민요 수용은 304쪽을 좀 볼게요. 304쪽.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304쪽을 보시면 수학부랑 헷갈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부 그러니까 수학부하고 악부시가 이제 이야기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려 가요, 고려 소교를 한시 형태로 쓴 게 수학부다. 이제 아시겠죠? 악부시는 그러니까 악부시는 중국에서 나온 악부시인데 제가 이야기했는 상야라는 게 대표적인 악부시예요. 이걸 상사라고 보려면 상야,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가 이제 이 대표적인 악보시인데 이거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상야, 하늘이시오. 아욕, 여분상지. 저는 이 시가 너무나 멋있어요. 뭐냐면 한 여인이 남자를 사랑을 해. 근데 요즘 같으면 어때요? 나 너 좋아해라고 직접 이야기한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야기하냐? 하늘에다 여인 이야기해. 아욕, 여분상지. 저는 임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지 않습니다. 상명무절. 우리의 사랑이 안 끊어지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무름.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산에 언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강수위가 양지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강수위가 동로의 진질. 겨울에 천둥이 치고 하우설 여름에 눈이 내리고 얼마 전에 4월달 눈 내렸죠. 천지가 붙어버린다. 내감 여군주. 그때서야 감히 임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쓸 줄 아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썼어요.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저는 하늘이시여 저는 임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어해짐이 없게 하소서.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양지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생각나면 정석가 생각나. 정석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삭삭히 모래에 군밤을 닷대를 심습니다. 정석가에 나와요. 군밤 닷대를 심는데 땅에다 군밤을 심어. 그 군밤에서 싹이 날 때 나는 이거 헤어지겠다. 군밤이 싹이 나요. 뭐 철산에다가 철로 된 산에다가 철로 된 소를 풀어놔. 이 철로 된 수가 철로 된 산의 풀을 다 뜯어먹을 때 인과 헤어지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과 헤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게 벌써 봐요.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 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좀 기회가 되면 한중일을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해가 쉽다고요. 이게 중국에서 이런 영향을 아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교재 304쪽에 한시의 민요 수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설명 좀 할게요. 한시의 민요 수용 거기에 이제 보면 자, 거기 한시의 민요 수용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한시가 민요일 수 있게 해서 민요와 상통하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거 찾으셨죠? 304쪽입니다. 그래서 최성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에는 광경을 그린 고작곡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별 일곱 나 일곱이 나오는데 한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한자 읽을 수 있겠죠? 초월 뭐예요? 상중규. 이 규가 규방할 때 규자예요. 초월 초승달이 상은 이제 이게 오를 상자예요. 오를 윗상자가 아니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규방. 그러니까 규방 중간에 올라가자. 여아. 나는 한자 잘 모르겠으면 다세요. 여아 연 매추대. 이거 글자 아시면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소매 매자예요. 이 글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소매 매자. 소매 며이요. 소매 매자라고. 며이. 소매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매를 이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울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소매를 이어서 나온다가 지적이고 어울려 나온다는 의역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두 들것자 머리두자 머리를 들고 수 천성이죠. 하늘의 별을 이 수는 센다는 뜻입니다. 센 숫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칠 역칠 이게 나왔죠? 성칠 별 일곱 또한 일곱 이게 나왔죠? 별 일곱 또한 일곱 그러니까 또 하나 나겠죠. 나 또한 일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딱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민요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시에다가 접목을 시킨 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이게 초승달의 규징에 뜨니까 여자아이들이 어울려 나와서 고개를 쳐들고 별을 했는데 이거 보면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도 이런 풍이잖아요.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뭐 소학교 때 친구들 불러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민요적인 것이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국문시가 한역 악부신 넘어가고 시조의 변이 이제 걸로 갈게요. 9.8 다시 9.8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조가 이거 뭔 소리냐면 시조가 원래는 뭡니까 그 평시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연시조도 있었어. 근데 시조의 변이가 뭐냐면 시조의 변이에 뭐 생각나야 돼요? 사설시조. 그렇죠. 왜 사설시조가 생각나냐면 사설시조는 종장 척구만 세 글자 맞죠? 모처라 뭐 이런 것만 세 글자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길게 나와. 이게 시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그러니까 시조가 없어집니다. 시조 같지 않으니까. 지금의 산문시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산문시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안 결려가지 마시고 사설시조는 이것만 세 글자고 나머지는 뭔 말인지 아시죠?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조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설시조 형성이라고 321쪽에 보면 이제 사설시조의 형성이 나와요. 여러분이 원래는 이 책보다는 이런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책이 좀 안 좋은 게 작품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3학년 정도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사. 자, 9.9. 사대부 가사의 동요, 흔들리는 거 안정, 변모, 유배. 이거 그냥 쭉 보면 돼요. 유배 가사, 뭐 역사와 지리, 교훈 가사, 세태 묘사, 규방 가사 뭐 나오고 애정 가사. 그러니까 애정과 관련된 그런 가사들이 이제 이 당시에 또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뭐 하여튼 노래든 뭐 시든 애정과 관련된 게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애정이 우리나라 노래 유행가 봐보세요. 한 10곡 중에 6곡은 다 사랑과 이별이지. 네.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건 좀 볼게요. 그래서 342쪽 보세요. 342쪽. 예, 이제 요 애정 가사 좀 볼게요. 자, 애정 가사라는 게 이제 언제 생겨났는지 알 수 없. 342쪽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보면 뭐 그런 알 수 없다 그런 거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전형의 모습이 상사별곡이에요. 우리 상사병 거예요. 상사병.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곡에 뭐 노래도 있는데 네. 342쪽의 마지막 줄을 보면 단장. 이게 단장사 나왔는데 단이 끈을 단자고요. 장자가 장 알죠? 장의 장자. 대장, 부장 뭐 그런 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장이. 원래 단장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단장.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서 배에다 태운 거예요. 배에다가 원숭이 같은 애를 태어난 원숭이를.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원숭이가 오다가 그 자기 애가 그냥 가잖아. 자기 하여튼 새끼가 그걸 보고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보니까 장이 다 끊어졌다. 원래 유래가 거기서 나온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단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걸 봐요. 김지섭 할 때 습자 나왔죠. 이게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새에게 나왔어요. 자, 기두잖아요. 기두잖아요. 흰백자잖아요. 새가 계속해서 뭡니까? 흰 날개를 막 퍼득이는 거예요. 이 새가 연습하는 거에 나오고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자, 하여튼 그런 그 상사별곡 이런 게 막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이 노처녀가라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343쪽의 마지막 단락. 이 노처녀가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작품 배울 수도 있는데 노처녀 찾으셨어요? 네. 343. 자, 예, 자 봐요. 애정을 희구하는 그런 노래인데, 자,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 시집까지 못하고 나의 쉰이 넘은 노처녀가 음양의 배합법을 낸들 아니 모를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원문 읽어보면 재밌다니까요. 푸념을 하더니 홍두깨에다 옷을 입혀 신랑이라면서 홀래 지내는 거동까지 그려내 웃음이 들어가고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노처녀가, 그러니까 옛날 보면 재밌어요. 노처녀가 읽어보면. 노처녀가도 남들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 뭐 이런 뭐 이야기를 막 써놨어요. 노처녀가 읽어보면. 그런 작품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사설시조 했고, 자, 그래서 이제 9.10으로 갈게요. 9.10. 그래서 한문과 국문 기록, 대외 관계의 경험을 보고하는 그런 작품들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대외 관계, 이제 바깥과의 관계겠죠. 그런 걸 보고하는 그런 작품들도 여러 가지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대외 관계하면 여러분 뭐가 좀 생각나요? 생각나는 작품 없어요? 자, 안 나오면 볼게요. 300. 그렇죠. 열하일기는 아니죠. 열하일기인데. 네, 348쪽 보세요. 네. 열하일기를 해서 대단하다고. 그래도 그런 이야기하면 대단한 거. 348쪽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박지원 나오지 않나요? 네. 거기를 볼게요. 1780년 청나라에 갔던 견문을 기록한 열하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온천이라는 뜻인 거 아셨어요? 열자에 강하자에 온천이 온천일기. 그래서 북학파. 이런 북학파는 북이 어느 나라죠? 북학파의 북. 청나라의. 그래서 이 북학파는요 중농주의가 아니라 뭘까요?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거. 여러분 박지원 중상주의. 북학파. 뭐 여러분이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 뭐 배우셨잖아요. 중농주의, 중상주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행록부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열하일기가 그런 거고요. 또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게 개축일기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349쪽에 보면 뭐 산성일기 나오는데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찾으셨어요? 네.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한문으로 남기는 게 관례였지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궁중 여인의 이야기니까 국문으로 서술했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인목대비 수레문이라고 한 것과 서궁 일기 이게 다 여성들이 쓴 거예요. 개축일기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병자호란의 산성일기도 있어요.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대외관계 병자호란 이런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9.11 설화 야담 한문 단편에서 부전설화 야담 박지원 이옥도 나와요. 이옥이 그러니까 이옥이 보면 정말 오만지 다 나오죠. 유명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이옥. 그래서 여러분이 이옥의 작품들은 이렇게 이옥의 소설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시중에 가면 파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소설의 성장과 변모 9.12 가공적 영웅의 투지 여성 주인공의 영웅 소설 여성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그 작품들 이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박시정님. 네, 뭐 박시전도 들어가죠. 자, 이거는 좀 볼게요. 368쪽을 볼게요. 368쪽. 자, 9.12.2 여성 주인공의 영웅 소설. 자,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남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되게 남성 중심적인데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 영웅 소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공주. 제가 바리공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리. 버림받다. 그렇죠. 버림받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바리공주. 7째 딸이 계속 딸만 나니까 오카미다 버려버린 거죠. 근데 항상 버리면 여러분 오디푸스도 마찬가지고 구조자가 나와야 안 나와? 구조자가 안 나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항상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 구출 양육자가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런 걸 이제 광포전설 그런 걸 나중에 이 학년이 너무 기대하면 광포전설이라고 합니다. 널리 퍼져 있다. 넓을 광자에 퍼뜨린 포차. 근데 뭐에서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풍지파치 이야기가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광포 널리 퍼져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이 바리공주 이야기도 참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위독한데 아버지 구하려고 몇 년을 돌아다녀요. 그래도 안 돌아가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 봐요. 그 버려졌으면서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나고 369쪽입니다. 저승에 가서 약수를 기르다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된 아버지를 살려낸 이야기예요. 가련한 여성이 죽음을 그래서 이 바리공주가 뭐의 신으로 자정되는 줄 아세요? 무신으로 자정됩니다. 무당의 신. 그러니까 무신인데 정확히 말하면 무조라고 하죠. 무조. 무당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꼭 있고 조작 할아버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무당의 어떤 근원. 무조라고 해요. 무조.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울전, 금영. 이 영자가 방울 영자예요. 한자에. 그 정도 알죠? 369쪽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죽은 남편과 동침한 부인이 사람 모습이 아닌 금방울을 낳아요. 참 옛날에 이런 걸 썼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고. 그래서 그 경험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굴러다녀 금방울이니까 신통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알로 태어나 신통력을 이게 이제 남방계가 알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 기억나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성 뭐 숙향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 그 다음 단락에도 보면 남편이 될 해룡이라는 인물이 계모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방울이 구해졌다. 해룡이 요괴와 싸워 잡혀갔던 공주를 구출해.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자, 이렇게 이제 남녀가 있어. 그러면 남자가 만약에 여자를 이렇게 구했어.
우한. 남자 여자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대부분 뭐예요? 공주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그렇다니까. 그 공주를 구했으니까 이 사람 뭐가 돼? 부마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구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는 남자를 구해봤자 별로 신분 상승이 안 돼. 그냥 자기 남편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약간 읽어보면 남성 중심적인 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숙향전이든 여러 작품들이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구운몽 사시남정 이건 앞에서 나왔고 대장편으로 나아가는 길 나왔죠. 9점, 10.4. 이 대장편이라고 하는 게 큰 장편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대장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말로 대하소설 들어보셨어요? 네. 대하소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장편 소설이 뭔지 잘 모르겠다. 대하소설. 그 대하소설은 뭐 생각나요? 토지. 박경리의 토지. 이런 게 대표적인 대장편 소설이에요. 요즘 말로. 그래서 이 대장편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대장편 소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럼 혹시 낙선제란 말 들어봤어요? 네. 낙선제가 뭐예요? 위에 창덕궁에 낙선제가 있죠. 그건 몰라요? 진짜 이거 여러분 안 알고. 서울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창덕궁에 낙선제 있는 건 아실 텐데. 모르세요? 이 낙선제가 뭐냐면 옛날에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왕실 도서관이 이게 또 재밌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이 왕실 도서관이 다 이제 없어졌고 낙선제라는 이름만 있는데 옛날에는 이 궁중에 궁녀들이 이제 거하잖아요. 궁녀들이 365일 동안 밤에 뭐 심심하잖아요. 뭐 읽어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해 뭘 해요? 아니 없잖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하 소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몇 편이냐면 막 108편, 어떤 거는 뭐 150.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뭐 두껍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책을 막 108편이라니까 이게. 대단하지. 옛날에 그 사람들 쓴 거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378쪽을 보세요. 378쪽. 37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찾으셨어요? 가문 소설은 있을 텐데 한 가문 또는 두세 가문의 내력을 다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량은 20책이 예상 20권짜리가 예사고 뭐라고 나와요? 100책을 넘는 것들도 있어서 대장편이다. 중국을 무대로 해서 지배 질서 위기를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게는 몇 대까지 나오냐? 기본이 3대고요. 많게는 5대까지 나와요. 5대까지. 근데 이 대장편 소설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3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남자는 3명의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한 남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나는 여자, 두 번째 만나는 여자, 세 번째 만나는 여자. 근데 이제 각각의 성격이 달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변모하는 그 과정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한 남자와 세 여자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장편 소설 보면. 자, 그다음 다시 이제 그 앞쪽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애정소설 뭐 세트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서사무가에서 판소리계 소설. 서사무가의 대표적인 게 바리대기예요. 아까도 계속 바리대기 나오지만 이 바리대기가 대표적인 서사무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구비 서사시 9.11, 13.1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구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죠. 구비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이제 서사무가들도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무가가 어떻게 전승되고, 뭐 민요 판소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12마당이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392쪽을 좀 볼게요. 392쪽을 보면, 이 무당이라는 것도 이제 거기 어디 나오냐면,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이네요. 중간쯤. 392쪽.
첫째 줄 뭐라고 나와요? 구세 기본 절차는 12거리다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한 세 줄 내려가 볼게요. 세습무하고 강신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세습무는 말 그대로 대대로 가는 거예요. 세습되는 거예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세습 알잖아요. 네. 근데 강신무는 뭐냐면 요즘 말로 신내림 써봐요. 신내림. 그게 강신무예요. 내릴 강자에 신신자 무당 무자인데 이 무자라는 글자를 보세요. 참 재밌는 글자예요. 왜 무자가 재밌냐면 하늘과 땅을 깨뚫는 사람. 하늘이야 하늘, 땅이야 깨뚫었어요. 무당입니다. 한자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 강신문은 신내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무간 대부분 뭐라고 나왔어요? 교술무가라고 나오죠. 교술이 뭐라고 해서 교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교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교술이 티칭.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럼 서사무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자 394쪽에 네 번째 단락을 볼까요? 네 번째 단락.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서사무가가 가장 풍부한 곳은 제주도이다라고 나왔죠.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구빈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제주도를 많이 가요. 제주도. 거기에 이제 이런 그런 구빈문학의 그런 전통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민속극이에요. 무당, 굿놀이, 뭐 국두각시 노름, 발탈, 뭐 이런 탈춤, 그러니까 탈춤 같은 거는 이제 영어로 마스크 댄스라고 그래요. 마스크 댄스. 마스크를 쓰고 춤춘다라는 건데 그런 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탈춤할 때 박첨지 노름은 좀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안 보셨나? 309쪽을 보세요. 요 이야기하고 오늘 맞춰야겠다. 309쪽을 보세요.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오늘 여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09쪽의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름이 하나만 아니다. 남사당편은 덜미라고도 하고 구경꾼들은 국두각시 노름.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박첨지 노름이라고 써졌어요? 박첨지음이라고 써있어요? 409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 있잖아요. 409쪽. 이름이 하나만 박첨지는 박첨지음? 지는 그러니까 박첨지 노름이요. 노름이라고 써있어. 이건 제 옛날 책이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박첨지 노름이라고 써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박첨지는 꼭두각시 남편인 허름한 영감이고요. 바가지로 만들었고 성이 박가야. 그래서 바가지 박자야. 홍동진이가 불구롱자잖아요. 불구롱자라는 건 뭐예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홍동지. 그래서 홍동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참 에펠레이션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410쪽 셋째 줄. 박첨지는 맨 처음부터 등장하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악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설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설자도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종목 박첨지 노름의 박첨지에 대한 설명으로 뭐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박첨지는 해설자가 아니다. 틀린 거죠. 해설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나와요? 네, 그런 게 나오죠. 박첨지에 대한 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자세히 읽었나? 이쪽은 전혀 공부되지 않아. 서서무가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어쨌든 제가 기출문제 보면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박첨지에서 쭉 내려가서 한 10줄쯤 내려가 보면 10줄쯤 내려가면 투쟁을 희화화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네, 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희화화가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희화화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웃기게 표현합니다. 웃기게 표현합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계속 그런 말 나와. 희화화가 뭐지? 웃기게 표현해. 그거 알겠죠? 되게 막 그러니까 희화화는 여러분 그 광대들 있잖아. 어릿광대나 뭐 이런 광대들 보면 막 분장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희화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투쟁을 희화화로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일단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뭐지? 삼국 통일신라 이거 하려고 했더니 고전 시간 다음에 좀 해야겠다. 다음 주에는 어디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대충 이게 흐름이 잡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이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 이제 거기 앞에 8쪽까지 있고 이제 원시 문학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면 다시 해야 돼. 그 2번 일해야 돼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기출 문제 여러분 그 문제집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거 문제 저도 뭐 몇 년도인지 막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으면 그런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요 그 국문학 역사하고 같이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안 만드시면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여러분이 그 뭐지 그 책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출력